세계 1위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이케아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구 브랜드 1위에 등극할 만큼 인기와 인지도가 좋죠. 주말에 이케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매출도 약 6천억 원 정도 나오니까 한샘이나 리바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좀 처참한 수준입니다. 1%에서 3% 정도? 무슨 정기예금 이자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진짜 되게 안 나오네요. 정기예금 이자 딱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케아도 가격 많이 올랐다고 요새 욕을 많이 먹던데요? 이케아 코리아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가구 가격이 올렸어도 막상 주머니에 남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도 어차피 본사에서 다 떼가는 구조라서 그래요. 아, 이케아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이케아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프랜차이즈 기업은 인터 이케아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케아 브랜드와 컨셉을 사용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고, 이케아 본사는 이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익이 되고요.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인터 이케아와 계약을 맺고 이케아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인터 이케아에서는 국가별로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인카그룹?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2024년 8월 말 기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케아 코리아 유한회사의 100% 주재는 인카홀딩스 오버시스 BV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에 BV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건 베슬로텐 벤프샤프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정도와 같은 뜻입니다. 그동안 제보자에서 다뤘던 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였죠.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이케아처럼 보통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유한회사 형태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유한회사는 주주수가 50명 이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외국 회사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한국에 진출한 이유는 그 외관법의 영향이 큽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감사를 피하려고 유한회사 형태로 많이 진출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도 이제 다 지나갔고요. 2019년에 외관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1월 이후의 사업문제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들도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지금의 이케아 코리아 재무제표를 검색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케아 코리아의 운영 주체를 설명드리면 인카홀딩스 오버시스 BV이며, 이 회사는 네덜란드 라이덴에 본사를 둔 네덜란드 회사예요. 또한 이케아 본사도 네덜란드 델프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요? 이케아는 이거 스웨덴 거 아니었나요? 왜 외국 발음이 영어에서는 아이키아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했다가 스웨덴 사람들이 이거를 아이키아가 뭐야, 이케아가 원래 맞다라고 정정해주는 이런 밈도 있을 정도로 스웨덴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시작은 그랬죠. 그런데 스웨덴이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일 정도로 세금이 빡셌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도망간 겁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로제네카 들어보셨죠? 이거 워낙 유명해져. 여기도 이제 스웨덴 기업이었는데 상속세 때문에 잡음이 좀 발생해서 영국의 제네카와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후로 상속세를 폐지했고요. 진짜 이거 솔고 외양간 고친 격이네요, 완전. 아무튼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세워진 이케아 코리아, 그 이후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거란 인식과 달리 왜 막상 남는 게 없는 걸까요? 본사에서 대체 어떤 명목으로 떼갔길래 이케아 코리아의 재무제표 함께 살펴보시죠. 이케아 광명점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크게 지어졌다고 해요. 크다고는 생각했는데 어쩐지. 처음 이케아 코리아가 생길 때 투자한 초기 자본금은 약 300억 정도로 꽤나 큰 금액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투자한 초기 자본금 사례와 비교해보면 느낌이 좀 오실 텐데요. 코스트 코리아는 약 38억 원 수준이었고, 테슬라 코리아는 5억 원, 애플 코리아는 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금액을 들었을 때는 좀 몰랐는데 숫자로 비교해보니까 되게 커 보이네요. 설립 후에 이케아 코리아는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거쳐서 총 자본금이 3,7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많이 투자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케아 코리아는 대형 매장을 직접 건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실제로 가장 큰 대형 매장을 운영했다고 하니까요. 이케아는 한국에 첫 진출할 때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쇼룸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물건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러한 방식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 매장이 필수였습니다. 최초 설립한 광명정 이후 고양, 용인, 부산에서 매장을 오픈하였는데, 매장 오픈 시점마다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하니 그만큼 자본금을 많이 출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인카그룹은 그만큼 자본력이 탄탄합니다. 이케아의 최대 프랜차이즈 운영사이고 전 세계 이케아 매출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 말 기준 인카그룹의 재무지표를 좀 보면요, 총 매출액은 약 6.3조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약 2조 원으로 많은 돈을 버는 기업으로 굳이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설명 듣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궁금한데 이 이케아 코리아는 왜 재무제표 기준이 8월인가요? 이케아 코리아가 8월 말 법인이라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제 99% 이상이 12월 말 법인이라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외국 기업은 1월 말 법인도 있고 4월 말 법인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아 이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이건 그냥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한국도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좀 튀는 걸 싫어하는 민족이라 그런지 다들 사업연도 결산일을 12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코리아의 사업 기간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도 전년도 9월부터 뭐 당해년도 8월까지 수익을 기준으로 잡겠네요, 당연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케아 코리아는 2011년도 12월 8일에 설립되었지만 유한회사인 관계로 2020년 재무정보부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확한 매출 수준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정보를 모아서 취합해 보니까 2014년 12월에 광면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고양점, 2019년 12월 기흥점을 차례로 오픈하면서 매출을 확대해 나갔더라고요. 매출 규모가 2018년 8월 말 4,716억 원, 2019년 8월 말 5,032억 원, 그리고 재무정보가 공개된 20년부터 6,608억 원, 21년에는 6,8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케아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케아의 매출 추이를 보면 광명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년 동안 약 92%나 성장했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요. 네, 연평균 약 18.5%나 성장한 거죠.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 초기에는 가성비 플러스 감성의 대명사로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출의 급성장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집콕이 증가하면서 2020년 매출이 크게 한번 뛰었고 이후 22년에서 23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23년 8월 말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만 24년도에 소폭 반등해서 6,258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특수 이후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에 반등이 있었는데 그 반등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매출액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마 쇠퇴의 길로도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케아 가보니까 뭐 매장에서 식음료도 팔고 뭐 이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가 본데요. 푸드코트 이거 퀄리티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격도 나쁘지 않고 가족끼리 뭐 주말에 밥 먹으러 이케아 와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식음료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거든요. 스웨덴식 미트볼, 뭐 연어 요리, 디저트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미트볼. 그런데 이걸 파는 게 단순한 부가 수익 때문은 아니고 매장 경험 전체를 전략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이케아 매장은 워낙 크고 동선이 길어서 그 쇼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심리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 피로감이랑 짜증감이 느껴지면서 구매 의사결정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강식거리를 파는 것이 아이들이 이케아를 경험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단위 방문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케아 매장은 고객의 동선을 좀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요를 한다고요?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뜻이. 물론 그렇게 뭐 때리거나 이러진 않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밀고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심리적으로 은근히 강요한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걸 이제 원웨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매장을 일방향 통로로 설계한 걸 말합니다. 고객은 입장하면은 자연스럽게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순서로 전체 매장을 모두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모든 카테고리 상품을 무조건 노출시키는 것이죠. 이케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쇼룸을 다 구경하고 나면은 작은 소품 코너로 진입하게 됩니다. 주방용품, 조명, 침구, 식기류 등 단가가 낮은 상품을 대량으로 지련해 놓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상 단가가 큰 상품을 보다가 낮은 상품을 보게 되면은 뭐 객관적으로 그 상품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저렴해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전략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21년에 정점을 딱 찍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케아 코리아가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좀 익숙한 브랜드로 이제 자리 잡았고요. 신규 고객층이 좀 유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 포지션도 좀 애매하고요. 처음에야 가성비의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애매한 포지션이죠. 쿠팡에서 가구를 검색하면 이케아보다 저렴한 가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가구로 가고요. 서민들은 더 저렴한 가구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케아의 브랜드 신뢰도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저렴한 가구가 이케아의 완전한 대체제는 될 수 없지만 고객층이 빠져나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케아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지는 중간 위치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최근 이케아 코리아가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케아의 전통적인 전략은 이제 대형 매장의 쇼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경험을 선처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케아는 매장 접근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장들이 다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뭐 날 잡아서 주말에 마음먹고 가야 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2025년엔 서울에 매장을 오픈하는 등 도심 내 소형 매장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케아의 가격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23년도와 24년도에 약 1,200여
가격의 제품 가격을 인하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수요름이 너무 또 대형 평수 위주라는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MZ세대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설정하고 방동점에 이제 유튜버랑 협업한 쇼룸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매출 말고 영업이익 쪽은 좀 상태가 어떤가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매출의 최고점을 기록한 21년도에 영업이익 또한 294억 원으로 최고액을 달성합니다. 이후 23년 26억 원을 기록하고 24년도에 185억 원으로 좀 반등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한국에서 가구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구 및 용품은 이케아 서플라이 에이지에서 전액 구매하고 이케아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식료품 등은 이케아 푸드 서플라이 에이지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 가격은 이제 양사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역대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구매 가격에 관세, 또 운송료 등의 부가 비용을 더한 금액이 이케아 코리아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가 되는 것이죠. 이케아 코리아가 이케아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좀 나눠보면 50에서 51% 수준입니다. 이 상품 매입액에는 이케아의 본사의 마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예, 그렇죠. 이케아 본사에서 상품의 마진을 얼마나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케아 코리아처럼 뭐 매출 총이익률을 40%로 가정해 보면 우리가 구매하는 가구의 생산 원가는 구매 가격의 약 30% 수준으로 추정이 돼요. 무튼 이케아 코리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40에서 41% 수준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뭐 숫자만 보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좀 처참합니다. 22년부터 24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에서 3% 수준입니다. 이유는 뭐 역시 판관비가 커서 그런데요. 판관비 항목 중에는 인건비성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판관비의 30% 수준이고 그 다음 이제 지급 수수료입니다. 지급 수수료도 30%에 육박합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좋은 고용주를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중심의 고용, 글로벌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직원에게 복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도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기업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말 근무 수당, 뭐 식대, 가족에게 뭐 지원하는 혜택 등의 복지 제도가 있어가지고 복리생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인당 인건비 자체가 높습니다. 정규직 비중이 높으므로 고정비 성격이 높으니 매출 하락 시 영업이익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긴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뭐 대형 매장이다 보니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상각비고 매년 약 300억 수준입니다. 영업수수료라는 계정이 좀 눈에 띄는데 이거는 이제 이케아 코리아가 이케아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성격의 금액입니다. 공시보고서를 보면은 약정사항에 영업수수료 관련 내용이 언급됩니다.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보통 로열티 계약은 이제 매출액의 몇 %를 주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합니다. 하여서 이게 이케아 코리아의 로열티 수수료를 좀 추정해 보면은 약 매출액의 3.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케아 본사는 로열티로도 짭짤하게 벌겠어요, 그래도? 그럴 겁니다. 지급 수수료 중 또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이케아 본사와 체결한 IT 서비스 계약인데요. 24년과 23년에 각각 약 244억, 242억을 지급했습니다. 판관비 항목 중에서는 세금과 공가 개정과 광고 선정비 금액이 23년도 대비 23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인건비성 비용 증가를 상쇄시키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3년과 24년도의 수익을 분석해 볼 때 설비 투자 및 인력 상황 하에서 이케아 코리아의 영업 손익 분기점 매출은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매출이 6천억 원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에비타를 사용합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에비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숫자가 좀 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미 이자랑 세금은 차감 전이니까 차감된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에비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과거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일 뿐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비타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이용되는데요. 이케아 코리아의 에비타를 구해보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보다 좀 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지죠. 감가상각비랑 이제 무형자산상각비는 회계적인 비용입니다. 상각 대상 자산의 가치와는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 코리아가 1,000억을 투자해서 대형 매장을 지었다고 가정해보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1,000억으로 잡히고 이케아 코리아의 건물의 내용 연수를 25년을 적용하고 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1년에 약 40억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25년 이후에는 영원이 되겠죠. 그렇죠. 장부상은.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영원이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해당 건물을 500억에 팔았다. 그 시점의 재무제표에는 유연자산 처분이 500억이 계산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같은 상각비 계정은 실제 현금 창출 능력과 상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매우 낮아 보이긴 하지만 현금 창출은 표시된 숫자보다 매년 300억씩은 더 벌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이케아와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한샘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샘의 영업이익률 역시 1.64%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케아 코리아보다도 낮죠. 사실 가구 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산업입니다. 가구는 부피가 크고 제조, 물류 비용이 많이
많이 드는 제품군이라 원가비 좀 높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이 심한 산업이라 판매 가격에 큰 마진을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또 대형 매장 운영 비용도 무시 못하죠. 아,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유무형 자산이 큰 비즈니스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보다 현금 창출력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경우 대략 매출액 대비 8% 정도의 에비타였죠. 네. 결국 박리담회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핵심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후발주자의 격차를 벌려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고요. 이케아와 한센 모두 이제 가구, 소품, 인테리어까지 확장을 해서 사람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소비를 장악하고자 하는 거죠. 아, 결국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한 고객 확보를 하는 게 충성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고객 확보를 하는 게 가구 산업의 목표겠네요, 그러면? 또 재무제표상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케아 코리아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뿐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맹점주는 열심히 일해봤자 수익이 낮고 본사만 배부르다. 이케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이케아 본사가 가져간 금액을 한번 볼까요? 일단 상품을 이케아 코리아에게 판매했죠. 이 금액이 24년 8월 말 기준 약 3,15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뭐 수익률을 15%로 잡아보면 이케아 본사가 이케아 코리아한테 판매한 상품으로 인하여 가져간 수익만 약 470억 수준입니다. 판관비 항목에서 영업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었죠. 네네. 이케아 코리아가 판매한 매출액의 약 3.2%를 가져가는 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202억입니다. 또 약정 사항에 보면 IT 지원 서비스 계약으로 이케아 코리아로부터 지급 수수료를 244억을 받아갑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받아가네요. 네, 이렇게 공시된 금액으로만 계산해 봐도 이케아 본사는 이케아 코리아로부터 약 910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셈입니다. 한 1,000억 원 가져갔네요, 진짜. 뭐 6,200억 팔아가지고 910억을 가져갔다? 이건 뭐 이케아 코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이죠. 결국 이케아 본사는 IT 수수료로 고정적으로 약 240억 정도 수익을 매년 가져가는 거고, 이것도 뭐 계약 갱신할 때 더 받을 거고요. 네, 그렇죠. 이케아 코리아의 매출액이 높아질 때마다 상품 판매 매출 플러스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보면 이케아 본사가 이케아 코리아로부터 받아간 수익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약 15% 수준을 이케아 본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케아 코리아는 에비타 기준으로 매출액의 8%를 벌고 있는데 본사는 15%를 벌고 있으니 네. 인카그룹보다 이케아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겠죠. 또 이케아 코리아의 유형자산 중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건설 중인 자산 920억 원이 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물류센터 확장 및 신규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로 보여지는데, 확인해 보니까 25년도 4월 17일에 서울 강동구에 국내 5번째자 서울 내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오픈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케아는 점포 하나를 오픈하면 1,000억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케아 코리아 유형자산 재무제표를 좀 보면 토지 금액이 약 3,4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케아 코리아가 토지를 매입한 가격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공시지가 가액이 24년 8월 말 기준 약 4,65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매매가격과 비교해보면 약 5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이케아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예상 매매가액이 약 9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미 토지로만 5,500억 이상을 번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거면 토지로만 5,500억 원이면은 가구 직접 한 것보다 땅으로 본 게 더 많겠는데요? 이게 지금 국내에 상륙해서 돌풍을 일으켰던 세계 1위 가구 브랜드잖아요, 이케아가. 이제는 사실 뭐 가구 하면은 이케아가 봐 이렇게 하는 게 뭐 일상일 정도로 대명사가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이케아는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결국 이케아는 온라인의 저렴한 가구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도 온라인 매출을 점차 성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케아가 온라인의 저렴한 가구보다 비교해 있는 것은 결국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의 대형 매장 전략은 유지하면서 도심에 침투해서 좀 더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온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니까 온라인의 저렴한 가구와 무조건 저가로 가격 경쟁을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온라인 저가 가구와의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그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의 신뢰성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매체들에서 이케아의 문제점을 언급한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이와 맞지 않는 대가족이 생활하는 쇼룸 위주이다, 또 MG 감성을 대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략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이케아가 이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1조 매출을 달성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